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신광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딸 신민주입니다. 지금이 딱 봄철 환절기로 이제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비염 환자분들은 다들 고생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왜 이 시기에 유독 더 그럴까요? 이것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봄철 환절기라는 게 겨울은 온도가 너무 찼잖아요. 너무 낮은 기온에서 날씨가 점점 풀려나가면서 이제 일교차가 커지죠. 이렇게 할 때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게 뭐냐면 상기도. 이 호흡기라는 게 그래. 상기도가 있고 하기도가 있어요. 어디서 기준이냐? 인후두로부터 기준을 하는 거예요. 인후두의 아래는 기관과 기관지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하기도야. 이 이상에 있는 게 뭐냐면 편도선도 있고, 그리고 이제 비강도 있고, 비강에는 부비동도 있고, 이런 것부터 다 상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공기 유입이 리얼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때 이 부위에 많은 염증들이, 감염에 의해 염증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물리적 자극, 화학적인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더구나 이 봄 날씨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미세먼지도 많은데 꽃이 많이 핀단 말이야. 그럼 꽃이 많이 피면은 꽃가루들이 많이 날려요. 보이지 않는 이 꽃가루들이 비강의 알러지 현상을 일으키고 자극을 많이 주니까 계속 이제 염증을 만들어내고 비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봄이 안 오게 막을 수도 없고 계속 이게 비염은 쉽게 낫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러면 너무 고생스러울 것 같은데 비염은 완치가 안 되나요? 비염이 완치가 안 되는 비염이 있고 완치가 되는 비염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비염 중에서 커먼 콜드, 일반 감기. 이 일반 감기들은 사실 그것도 이 급성 비염이란 말이야. 주로 이제 비인두 주변에 염증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건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쉽게 고쳐져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원인이 알러지성의 원인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향기도 쪽에 불균형에 의해 가지고 계속 마찰이 일어나는 사람들, 이런 경우에는요 어떻게 치료를 해도 잘 안 나요. 낫다가도 금방 재발되고 이런 경우가 이제 숙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반 감기 정도는 이제 뭐 낫겠지만 알러지성 비염이나 아니면 이제 비강 구조적인 문제로 이렇게 갖게 되는 비염은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신데 그럼 이것들에 따라서 아빠는 어떻게 치료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급성 비인두염 이런 감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의료보험약에서 보면은 뭐 인삼패독산, 하기도 감염인 경우에는 뭐 소청탕 이런 것만 써도 사실 잘 해결돼요. 이게 알러지성인 경우에 좀 처방이 좀 달라요.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보험약 중에서 보면은 이제 연고패독산 이런 약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강의 마찰에 의해서 유발되는 케이스들, 그러니까 불균형에 의해 가지고 비강을 통해서 공기의 유입, 각종 화학적인 물질, 물리적인 물질들이 자극을 해서 유발시켰을 때 이거 뭘로 해결하냐 이런 문제들이 터져요. 자극에 의해 가지고 악화되는 케이스들은 사실 약물 치료만으로 다 확인되진 않아. 다만 이제 비강의 면역력을 높여주기 위해 가지고 동충하초 내지는 뭐 보중기탕 뭐 이런 약들을 처방해주면 약을 쓸 때는 편안해지긴 해.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체질적으로 약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결국 재발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는 구분해서 치료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럼 알레르기성 비염일 때는 뭐 연금해독산을 처방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음. 이거는 이제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어떻게 낫는 건지 사실 뭐 연교패독산을 기본 베이스 처방이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이게 충분한 약이냐 그러면 그건 아니고 연교패독산 정도는 아주 경미한 알러지성 질환들 피부염을 같이 병하고 있는 경우에 듣기는 해요. 근데 사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이게 낫지라는 거예요. 면역력을 억제시켜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낫는 거예요, 사실은. 면역 불균형이 비관의 염증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거를 완화시켜주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면역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주는 방법은 면역 물질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약성분을 투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좋은 게 동충하초나 녹용 같은 그런 고단백 성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들어먹더라고. 그래서 사실 만성적으로 나는 봄철만 되면은 비염이 와요. 뭐 이런 식으로 오는 사람도 있다고. 이런 경우에 이제 면역력을 증진시켜주기 위한 그런 약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표준구라든가 이런 것의 생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이 면역 불균형을 해소시켜주면서
일정 기간 증상이 완화된 상태에서 코가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케이스를 많이 봐요. 근데 사실은 주기적으로 약을 투입을 해야 되더라고요. 예? 어떤 분들은 뭐 한 번 약을 잘 썼더니 뭐 몇 년 동안 괜찮았어요. 또는 유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뭐 한 번 내가 약을 잘 썼는데 나는 평생 안 걸렸어요라는 분들은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건 결국은 이제 체질 개선에 대한 자기 관리가 충분히 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지, 그 약만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구조에 의해서 비염이 걸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안내를 해주시고 계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우리가 임상에서 보면은 비염이 잘 나는 사람들이 한의원까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이비인후과의 선에서 다 고쳐. 그럼 이제 거기서 안 닿는 경우가 오는 거예요. 그것도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 쉽게 말해서 종합병원까지 가서 답이 없네 이렇게 되는 케이스들이, 야 그렇다면 이제 한방을 해보자. 이래서 오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이 질환에 관해서는 한의원은 4차 의료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냐, 얼굴 불균형이에요. 그러니까 콧대가 휘었다든가 아니면 이 관골, 광대뼈가 불균형한 사람들, 아니면 턱이 불균형한 사람들, 그래서 부종교업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비염은 잘 안 나요. 그럼 치료를 하면서 약을 쓰면은 약을 쓸 때는 좋아져. 근데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다시 원위치. 특히 감기 한번 걸리고 나면 다시 원위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 그게 뭐냐면은 염증 소견들이 다시 유발되고 그 염증 소견이 유발됐을 때 다시 자연 치유되도록 충분히 개선되느냐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물리적인 형태, 이 비강의 공기의 흡입에 의해 가지고 마찰에 의해서 유발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상처가 계속 나는데 왜 낫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써야 되는데, 사실 체형 불균형에 의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경추 교정이라든가 이 악관절 교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균형을 맞춰주게 되면은 일부 증상이 완화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일부 증상이 완화됐다가 충분히 해결할 정도로 치료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걸 체형이 바뀔 정도로 충분히 치료를 해야 되는데 잠깐 좋아지면 절대 치료를 더 추가적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난리가 없죠. 그러니까 계속 진행된다라는 게 이 문제인 거예요. 그럼 아빠가 경험했었던 사례 중에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소아 비염 환자 케이스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사실 소아비염의 경우가 체형이 삐뚤어져가지고 골격이 삐뚤어져가지고 오는 케이스는 그냥 많지 않아요. 근데 소아비염에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통 언제냐면은 주로 언제쯤 오느냐 하면 10살, 11살, 12살 뭐 하면서 그 중고등학교 가는 나이, 네. 이때쯤에 오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때가 잠을 험하게 자는 때예요. 성장기에 있어가지고 막 굴러다니면서 자잖아. 그냥 온 방을 헤매면서 자는 사람도 많고, 잠버릇이 고약한 사람들 중에서 엎어져서 자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코가 삐뚤어져. 턱이 밀리잖아. 이렇게 밀리면 어떻게 코가 삐뚤어져요. 코가 삐뚤어지게 되면은 비염에 시달려. 그러니까 처박고 자는 이 습관을 그럼 또 고쳐줘야 되는데, 이 어린 시절서부터 그거를 삐뚤어지고 있으니까 바르게 하는, 바른 자세로 할 수 있도록 조기 교육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어린 아이가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부모가 인지를 해야 돼. 부모가 인지를 해서 이게 나쁜 버릇이 있네. 네. 고쳐줘야지 되는데 그거까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성장기가 끝나가지고 골격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버리게 되면은 이게 고착화되는데, 보면은 왜 부정교합 유발된 아가 있고 얼굴 광대뼈 삐뚤어져 있고 이런 그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참 안타까운 거죠. 왜? 빨리 눈치채고 해결하면 참 좋겠는데 안 하죠. 몰라서 안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평생 동안 알아야 될 거를 이 나이 때 빨리 바로잡아줘서 해결해 주면은 좋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충분히 치료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비강 형태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럴 정도로 골격 자체가 완성된 상태가 아니거든. 충분히 치료 가능해요. 네. 진짜 계속 그냥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해주면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 뭐 어쩔 수 없는 방법이긴 한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게 보다는, 내가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잘 안 낫는데 이걸 만족스럽게 하기 위해 가지고 뭘 해야지라는 각성이 필요한데, 항상 그 비염 환자들은 일률적으로 그런 거예요.
마치 뭐 피부에 상처 나면은 이게 약 바르면 남는다라는 비염도 똑같은 거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문제야. 사실 일반 커먼 콜드처럼 일반 급성 비염처럼 만성적인 비염이 근본적으로 해결됐어라는 식으로 낫는 성질이 병이야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일단 잘못된 인식이다라는 거죠. 요즘에 특히 미세먼지도 점점 뭐 더 심해지고 있는데 그렇게 공기가 안 좋은 곳에 있을 때 뭐 공기를 안 맞고 뭐 안 놀 수도 없고 애들이 유독 그 비염에 걸리는 아이들은 또 면역력이 낮으니까 다시 뭐 좀 괜찮아지면 또 다시 생기고 다시 괜찮아지면 다시 생기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또 어떻게 한의학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위기 부족이라는데 위기가 유해 기능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면역력이에요. 외부에서 어떤 감염에 대해서 이겨나가는 힘이 부족하다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랬을 경우에 면역력 부족해지면서 계속 염증에 시달리는. 근데 그거는 알러지도 아니야. 근데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비강의 주변에 염증이 끊임없이 유발되는데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 가지고 뭐 소염제를 쓴다든가 이런 거보다는 우리 한의학에서는 보증기탕 같은 이 보증기탕 같은 경우 그냥 우리가 중기를 보강시켜주는 소화기를 보강시켜주는 약이에요. 그리고 이곳에 이제 그 변방에 대한 탕리소두공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보증기탕 가미방이라고 거기에 이제 염증을 제거해주고 이 소염 작용을 하는 한약을 가미해서 만든 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쓰게 되면은 염증도 해결되고 함께 이 위기 부족을 같이 해결해 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비염에 시달리는 아이에게도 잘 듣고 소화 기능이 약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개선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몸이 차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중탕 같은 약을 쓰게 되면은 비염과 전혀 상관이 없는 약이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염이 개선되는 경우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그 이비인후과에서 열심히 다니면서도 잘 안 낫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다른 부분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길들이 항상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더 나은 효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럼 당장 오늘 밤 코가 꽉 막혔어요. 우리 아이 코가 너무 꽉 막혔어. 그래서 부모님이 뭔가 이렇게 눌러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현질자리가 혹시 있을까요? 있죠. 이제 보자고요. 즉석에서 비염이 있어 코가 막혀가지고 불편해하는 경우에 임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혈이 예풍혈이에요. 예풍혈은 귀 밑에 있는 혈이라고. 자, 이렇게 보면은 이 귀 아래 유양돌기 아래 쪽을 만져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예풍혈이라고. 예풍혈을 눌러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뭐 어떤 자리냐 하면은 경추 1번, 2번이 있는 자리야. 예. 그래서 이 자리를 누르게 되면 되게 아파. 어때요? 아파요. 되게 아프다고. 아파요. 그러니까 이거를 양손으로 눌러, 양손으로. 이쪽을 이렇게 양쪽으로 양쪽을. 눌러서 이 자리를 누르다 보면은 이 좌우의 감각을 보게 되면은 훨씬 돌출된 부위가 느껴져요. 이게 어느 한쪽이 더 감성으로 딱딱하게 느껴지는 부위가 있다고. 네. 예? 네. 그 부위가 중요한 혈자리야. 그래서 그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 해줘요. 이렇게 마사지 이렇게 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비염이 있는 사람들은요, 요걸 하는 사이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 코가 뚫려. 코가 뚫리는 사람들은 이게 체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시그널이야. 실제적으로 경추의 불균형이 1, 2, 3번 경추에 불균형이 유발되는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비염을 앓거든. 그래서 여기를 풀게 되면은 같이 이 비강안이 시원해지고 뚫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빠는 또 차도 되게 잘 드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비염에 좋은 차를 혹시 추천해 준다면? 가장 많이 쓰는 거가 뭐냐 하면은 그냥 우리 생강차도 괜찮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피 이런 데 계피차를 쓸 수도 있고 목삼피차 같은 경우도 괜찮고 차지기차 이런 것도 호흡기 쪽에 상당히 유익하게 작용하는 차야. 그리고 이제 비염만 특효로 쓰는 이제 차 내지는 한약 중에서 이런 성분이 있어요. 유분피 뭐 이런 것들도 있다고. 이 유분피 같은 경우는 물에다 이렇게 끓여 놓으면 코처럼 돼. 그래서 이게 10개 끓여야 돼요. 진하게 끓이면은 코처럼 걸쭉해가지고 마시기가 어려워. 10개 끓여가지고 차로 마시는 방법 이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뭐 네이버에서 살 수 있나요? 네이버에서 살 수 있죠. 네. 그럼 알겠습니다. 비염에 고생하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반드시 기억하면 좋을 오늘 얘기 중 3가지 팁 한번 이제 정리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우선 첫째가 뭐냐면은
숨 쉬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코로 숨 쉬는 훈련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마실 때 반드시 코로 마시고 내쉴 때 입으로 내쉬는 그런 호흡법을 많이 연습하라는 거예요. 대부분 코가 막힌 사람들 입으로만 숨을 쉬어. 그러니까 입으로만 숨을 쉬기 때문에 이게 버릇이 돼버려요. 그래서 코로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한 감각이 좀 둔해진다고. 이런 사람들 잘 안 나요. 가능하면은 코로 숨을 이렇게 마시는 거 정도는 해봐라. 답답하긴 하지만 그걸 자꾸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숨을 천천히 쉬게 된다고. 이 천천히 쉬게 되면은 콧구멍에 막히는 정도가 훨씬 덜해져요. 둘째가 뭐냐면은 코의 균형, 불균형이 유발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계속 거울을 보면서 관찰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줘야 돼요. 야, 네 코가 좀 삐뚤어져 보이지 않니? 야, 이걸 좀 자꾸 보여주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비염에 시달리는 아이들은 코가 벌써 삐뚤어지기 시작한다고. 근데 그거를 아예 처음서부터 보게 만들고 균형 있게 하는 것을 자꾸 보는 관찰력을 키워주게 되면은 내 뇌에다가 내 얼굴의 균형에 대한 정보를 계속 입력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 손해에서 계속 이 균형을 잡기 위한 자기 치유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습관을 부모님들이 좀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가 뭐냐면은 이런 염증이 있는 아이들에게 사실 튀김류도 지지고 볶는 음식들, 피자, 닭튀김 뭐 이런 걸 열심히 먹여.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음식들은 몸에 활성산소 요구량을 높여요. 그래서 결국 이런 활성산소 요구량이 높아지게 되면은 혈중 내에 과산화지질 양을 높이면서 염증을 자꾸 유발시키게 된다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과 초콜릿 같은 음식들. 이게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이제 식습관들 같은 경우를 가능하면은 좀 주의를 시키고 덜 섭취하도록 그렇게 안내해주는 그런 부모님이 되시면은 그럼 머지않은 날 이제 비염에서 해방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도 비염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을 부모님을 위한 좋은 솔루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평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습관은 어려서 만들어지거든요. 좀 건강하신 아이와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